전래동화 선녀와 나무꾼. 늦도록 장가를 못 가고 어머니랑 단둘이 사는 나무꾼이 있었어. 하루는 나무꾼이 나무를 하는데 사슴이 헐레벌떡 뛰어왔지. 나무꾼님, 저 좀 살려주세요. 사냥꾼이 쫓아와요. 나무꾼은 수북히 쌓인 나무단을 들추고 그 속에 사슴을 숨겨주었어. 바로 뒤따라 사냥꾼이 달려왔지. 혹시 사슴 한 마리 못 보았소? 나무꾼은 엉뚱한 새끼를 가리키며 말했어. 저기 저쪽으로 막 뛰어가던데. 사냥꾼이 사라지자 사슴이 기어나와 참았던 숨을 내쉬었어. 휴, 감사합니다. 덕분에 살았어요. 사슴은 나무꾼을 데리고 연못으로 갔어. 해가 지면 선녀들이 내려와 목욕을 할 거예요. 그때 날개옷 한 벌을 감추세요. 날개옷이 없는 선녀는 하늘로 올라가지 못할 테니 잘 달래어 색시로 삼으세요. 사슴은 어리둥절해하는 나무꾼에게 단단히 일렀어. 선녀가 아이 셋을 낳을 때까지는 절대 날개옷을 돌려주면 안 됩니다. 그날 밤 나무꾼은 다시 연못으로 갔어. 정말 선녀들이 목욕을 하고 있네. 나무꾼은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어. 저렇게 아름다운 선녀랑 같이 살면 얼마나 좋을까? 나무꾼은 두 눈을 질끈 감고 날개옷 한 벌을 품에 감췄어. 어느새 목욕을 마친 선녀들이 제잘제잘 떠들며 연못에서 나왔어. 하나둘씩 날개옷을 입고 하늘로 올라가는데 한 선녀만 날개옷이 없는 거야. 내 옷이 어디 갔지? 하얗게 질린 선녀의 두 뼘 위로 눈물이 구슬구슬 떨어졌어. 나무꾼은 선녀에게 다가가 말했지. 선녀님, 울지 마세요. 선녀는 흠칫 놀라며 나무꾼을 보았어. 밤바람이 찹니다. 저와 함께 가시지요. 나무꾼은 선녀를 집으로 데려갔지. 선녀와 나무꾼은 오순도순 한 집에 살다가 드디어 혼례를 올렸어. 나무꾼의 어머니도 무척 기뻐했지. 선녀는 복숭아처럼 뽀얀 딸 하나, 알밤처럼 야무진 아들 하나를 낳았단다. 나무꾼은 더없이 행복했어. 하지만 날개옷을 숨긴 게 자꾸만 마음에 걸렸지. 그래, 아이를 둘이나 낳았는데 별일이야 있겠어? 나무꾼은 선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날개옷을 꺼내 보여주었어. 아, 내 날개옷. 선녀는 하늘나라가 그리운지 날개옷을 품에 안고 펑펑 울었단다. 이튿날 마당에 나온 나무꾼은 깜짝 놀랐어. 아니 여보, 어딜 가는 거요? 날개옷을 입은 선녀가 두 아이를 안고 하늘로 훨훨 날아가고 있는 거야. 여보, 얘들아! 나무꾼이 애타게 불렀지만 선녀는 입술을 꼭 깨물고 하늘로 올라갔어. 그렇게 몇 날 며칠이 지났어. 혹시 연못에 가면 만날 수 있을지도 몰라. 나무꾼이 연못을 헤매는데 사슴이 나타났어. 선녀들은 이제 내려오지 않는답니다. 대신 두레박으로 목욕물을 길어 올리지요. 얼마 뒤 정말로 하늘에서 두레박이 내려왔어. 나무꾼은 얼른 두레박에 올라탔지. 한참을 오르고 올라 마침내 하늘나라에 다다랐어. 나무꾼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는데 저 멀리 선녀와 아이들이 보이네. 두 아이가 먼저 나무꾼을 알아보고 달려왔어. 선녀도 뒤따라 너울너울 날아왔지. 서방님, 어찌 이곳까지 오셨어요? 당신과 아이들이 보고 싶어 견딜 수 없었다오. 나무꾼은 선녀의 두 손을 꼭 잡았어. 선녀를 다시 만난 나무꾼은
하루하루가 꿈만 같았어.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홀로 계신 어머니가 생각났지. 나무꾼이 어머니 걱정에 시름시름 앓자 선녀가 흰 말을 내어주며 말했어. 이 말을 타고 집에 다녀오세요. 하지만 절대 땅을 밟으시면 안 돼요. 나무꾼은 말을 타고 쏜살같이 집으로 날아왔어. 어머니가 부엌에서 달려나왔지. 나무꾼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어머니께 마지막 인사를 올렸어. 어머니, 부디 건강하세요. 저는 다시 하늘로 올라가야 합니다. 얘야, 잠깐만 기다려라. 어머니는 부랴부랴 호박죽을 떠가지고 나왔어. 마침 네가 좋아하는 호박죽을 끓였으니 이거라도 먹고 가렴. 가만, 절대 땅을 밟지 말라고 했는데 말 위에서 먹는 건 괜찮겠지? 나무꾼은 어머니에게서 죽그릇을 건네받았어. 그런데 죽그릇이 너무 뜨거워 말의 등에 떨어뜨리고 말았지. 말이 화들짝 놀라 펄쩍펄쩍 뛰는 바람에 나무꾼은 땅바닥에 나동그라졌어. 말은 혼자 하늘로 날아가 버렸어. 그 뒤로 나무꾼은 영영 하늘나라로 올라가지 못했단다. 나무꾼은 날마다 하늘만 쳐다보다가 죽어서 수탉이 되었대. 그래서 수탉이 하늘을 쳐다보며 꽃기요 하고 우는 거라는 거구나. 소가 된 게으름뱅이. 아주 옛날에 일하기를 몹시 싫어하는 게으름뱅이가 살고 있었어. 일하기를 죽기보다 싫어해서 늘 빈둥빈둥 거리는 게 일이었지. 아이코, 오늘은 날씨가 너무 추운걸? 햇볕이 따뜻한 날은 낮잠이 최고지. 더워 죽겠는데 어떻게 일을 해? 이렇게 얼렁뚱땅 핑계만 대면서 30살이 넘도록 지게 한번 져본 적이 없었단다. 장가를 가서 아내가 생겨도 게으름뱅이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 밥만 먹고 나면 벌러덩 누워버리기 일쑤였지. 하루는 보다 못한 아내가 다그치며 말했어. 뭐라도 좀 하지 그래요. 배가 부르면 꼼짝도 하기 싫은걸. 게으름뱅이는 들은 척 만척 했지. 그렇게 일하기 싫은데 어떻게 밥은 먹고 살아요? 그래도 아직 굶어 죽지 않고 사는걸? 게으름뱅이는 태연히 누워서 드르렁 쿨쿨 잠들어 버렸어. 그러니 아내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수밖에. 그러던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었어. 여름 내내 햇볕만 쨍쨍 내리쬐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단다. 농사를 짓는 동네 사람들은 모두 난리가 났지. 아, 이걸 어째? 벼고 채소고 다 말라 죽네. 사람들은 힘을 모아 샘을 팠어. 샘을 파고 논밭에 물을 대느라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지. 하지만 게으름뱅이는 여전히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어. 게으름뱅이의 아내도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하는데 말이야. 아내가 땀을 뻘뻘 흘리며 집에 돌아와 보니 게으름뱅이 남편은 여전히 잠만 자고 있는 거야. 너무 화가 나고 속이 상한 아내는 잠자는 남편을 흔들어 깨웠지. 온 동네 사람들이 나와 일하는데 당신은 잠만 자니 이젠 나도 모르겠소. 나도 지쳤으니 이대로 앉아 굶어 죽읍시다. 그랬더니 게으름뱅이는 오히려 화를 내는 게 아니겠어? 아이고 지겨워. 당신 잔소리만 없으면 내가 더 편히 살 텐데. 그렇게 내가 보기 싫으면 내가 나가지. 그러고는 벌떡 일어나 장롱 속에 넣어둔 배 두 피를 들고 집을 휙 나가버렸어. 집을 나온 게으름뱅이는 멀리 떠나기로 마음먹었어. 한참을 걷다가 어느 산길에 이르렀지.
게으름뱅이가 이처럼 부지런히 움직인 것은 아마 태어나서 처음이었을 거야. 아무도 없는 곳에 가면 잔소리 들을 일도 없고 편하게 살 수 있겠지. 게으름뱅이는 콧노래까지 부르면서 한가로이 걷고 있었어. 그런데 산 위에 올라와 보니 멀리 오막살이 한 채가 보이는 게 아니겠어? 옳거니 저기서 좀 쉬어야겠군. 슬슬 피곤해진 게으름뱅이는 오막살이를 향해 걸어갔어. 오막살이에 도착해 보니 한 노인이 골똘히 무엇을 만들고 있는 거야. 게으름뱅이는 공연히 헛김침을 했지. 하지만 얼마나 열심인지 노인은 게으름뱅이가 온 것도 몰랐단다. 게으름뱅이가 쭈뼛쭈뼛 다가가 보니 노인은 나무를 깎아 탈을 만들고 있었어. 한참 동안 기다리던 게으름뱅이가 마침내 참지 못하고 물어봤지. 뭘 그리 열심히 만들고 계십니까? 소머리처럼 생겼으니 소머리 탈이지. 노인은 귀찮다는 듯 게으름뱅이를 쳐다보지도 않고 퉁명스럽게 대답했어. 게으름뱅이는 더더욱 궁금해졌는지 밑두리 콧두리 묻기 시작했어. 그것을 무엇에 쓰시게요? 다 쓸 데가 있으니 만드는 게지. 그런 것은 장에 내다 팔아도 아무도 안 살 텐데요. 그제야 노인은 게으름뱅이를 바라보았어. 그렇게 궁금하면 내 알려주지.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이것을 쓰면 아주 좋은 일이 생긴다네. 게으름뱅이는 태어나서 그렇게 반가운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단다. 정말입니까? 정 못 믿겠으면 직접 한번 써보면 될 것 아닌가? 게으름뱅이는 노인의 마음이 변할까봐 얼른 탈을 뒤집어 썼어. 그런데 갑자기 탈이 얼굴에 찰싹 달라붙더니 꽉 조여오는 게 아니겠어? 깜짝 놀란 게으름뱅이는 탈을 벗으려고 버둥거리기 시작했어. 그러자 이번에는 노인이 깔고 앉아있던 소가죽을 게으름뱅이에게 덮어 씌우는 거야. 그랬더니 게으름뱅이의 팔 대신 소의 앞다리가 쑥, 두 다리 대신 소의 뒷다리가 쑥, 머리에는 뿔이 쑥쑥, 엉덩이에는 꼬리가 쑥쑥 자라났어. 노인이 태연히 일어나 옆에 있던 밧줄을 소가 된 게으름뱅이의 목에 걸었어. 이리야 이놈의 소야, 갈 길이 멀구나. 어서 가자. 노인이 밧줄을 당겼지만 게으름뱅이는 끌려가지 않으려고 뒷다리에 힘을 주며 버텼지. 노인이 궁둥이를 철썩철썩 때리는 거야. 말 안 듣는 소에게는 매가 약이지. 게으름뱅이는 노인을 따라 어슬렁어슬렁 길을 나서게 되었단다. 노인이 데려간 곳은 바로 북적북적 사람들이 많은 장터였어. 자, 여기 힘 좋고 튼튼한 소가 있습니다. 싸게 드릴 테니 사가시오. 노인이 소리치자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어. 사람들을 보자 게으름뱅이는 다시 힘이 났어. 이봐요, 내 말 안 들려요? 난 소가 아니라 사람이라고요. 이 노인이 날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장터에는 음메 소 울음소리만 울려 퍼졌지. 구경꾼 중에 한 농부가 이 소가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야. 내가 사지요. 노인은 농부에게 고삐를 넘겨주었어. 그리고 농부가 떠나려고 하자 이렇게 말했어.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 소는 물을 먹으면 죽는다오. 그러니 절대로 무밭에는 데려가지 마시오. 농부는 고개를 갸우뚱거렸어. 물을 먹으면 죽는다니 참 이상한 소도 다 있군요. 어쨌든 그렇게 하지요. 게으름뱅이는 농부의 집에 도착한 날부터 하루 종일 일을 해야 했어. 잠시도 쉴 틈이 없었지. 그리고 밤에는 축축한 외양간에서 자야 했단다. 부지런한 농부는 해도 뜨지 않는 새벽부터 소를 데리고 나가 일을 했어. 꼭두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일을 하는 게으름뱅이의 몸은 성한 곳이 하나도 없었단다.
아,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게으름을 피우는 게 아니었는데. 날마다 후회를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지. 게으름뱅이는 이제 모든 걸 포기하고 열심히 일했어. 농부는 소가 울 때마다 궁둥이를 철썩철썩 때려댔어. 이렇게 몇 날 며칠이 지나갔어. 이제 도저히 못 견디겠어.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 게으름뱅이는 밤이면 밤마다 집 생각과 아내 생각에 울다가 잠이 들었지.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 게으름뱅이는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노인이 농부에게 했던 말이 생각났지. 이 소는 물을 먹으면 죽으니 절대 무밭에는 데려가지 마시오. 그래, 물을 먹는 거야. 게으름뱅이는 다음날 일을 하면서 슬금슬금 농부의 눈치를 살폈어. 그리고 있는 힘껏 달려 도망치기 시작했어. 깜짝 놀란 농부가 소리치며 쫓아갔지. 멈춰라, 이놈의 소야! 무밭으로 달려간 게으름뱅이는 허겁지겁 물을 뜯어먹었어. 그러고는 얌전히 앉아 죽기를 기다렸단다. 그런데 한참을 기다려도 죽지를 않네? 뭐가 잘못됐나? 그러더니 갑자기 온몸이 근질근질해지는 거야. 이때 농부가 몹시 놀란 듯 소리쳤어.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귀신한테 홀렸나? 소는 온데간데 없고 웬 사람이 손머리탈을 쓰고 소가죽을 덮고 있으니 깜짝 놀랄 수밖에. 오, 내가 다시 사람이 됐네. 사람이 됐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게으름뱅이는 너무 기뻐 한없이 눈물을 흘렸단다. 게으름뱅이는 그동안의 일을 모두 농부에게 말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어. 집으로 가던 게으름뱅이는 몹시 궁금했어. 그 노인은 누굴까? 왜 나를 소로 만들었을까? 게으름뱅이는 노인을 만나면 물어보고 싶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 한참을 걸어서 드디어 오막살이가 있던 곳에 도착했어. 하지만 그곳에 있었던 오막살이는 온데간데 없었어. 그 자리에는 게으름뱅이가 집을 나올 때 가지고 왔던 배 두 필이 덩그러니 놓여 있는 거야. 게으름뱅이는 배 두 필을 메고 다시 집으로 향했어. 집으로 돌아간 게으름뱅이는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 착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대. 흙뿌리 영감. 옛날 어느 마을에 흙뿌리 영감이 살았어. 큼직한 혹이 턱 밑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서 흙뿌리 영감이라 불렀지. 부리부리 흙뿌리 영감님, 혹 안에 뭐가 들었어요? 아이들이 쫓아다니며 놀려도 맘씨 좋은 혹부리 영감은 허허 웃기만 했지. 하루는 혹부리 영감이 나무를 하러 산에 갔어.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며 나무를 하다 보니 어느새 지게가 가득 찼단다. 혹부리 영감은 끙차 지게를 지고 마을로 향했어. 그런데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지 뭐야. 어이쿠, 갑자기 웬 비람. 혹부리 영감은 눈앞에 보이는 빈집으로 얼른 뛰어갔지. 에휴, 비가 그치지 않으니 오늘 밤은 여기서 자고 가야겠구나. 혹부리 영감은 빈집에서 하루를 묵기로 했어. 그런데 조용한 빈집에 혼자 있으려니 심심하기도 하고 좀 무섭기도 했어. 노래나 한 가락 해볼까? 혹부리 영감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지.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그때 혹부리 영감이 누워있는 방에 도깨비들이 와르르 들어오지 뭐야.
혹부리 영감은 깜짝 놀라 입을 딱 벌렸지. 아이고야, 말로만 듣던 도깨비로구나. 도깨비들은 슬금슬금 혹부리 영감에게 다가왔어. 어라, 왜 노래를 안 부르는 거야? 그러게 영감, 노래 좀 더 불러봐. 도깨비들은 혹부리 영감을 졸라댔어. 혹부리 영감은 다시 노래를 불렀어.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그랬더니 도깨비들이 덩실덩실 춤을 추네. 혹부리 영감도 점점 흥이 나서 밤새 노래를 했어. 동틀 무렵 도깨비 하나가 혹부리 영감에게 물었지. 영감은 어찌 그리 노래를 잘하나? 다들 궁금한지 도깨비들 귀가 쫑긋해. 혹부리 영감은 혹을 만지작거리며 고개를 갸웃댔어. 글쎄 그건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러자 한 도깨비가 혹을 가리키며 소리쳤지. 요 혹에서 멋진 노래가 나오나 보네. 맞아 맞아, 바로 그 혹이 노래주머니일 거야. 다른 도깨비들도 맞장구를 쳤어. 영감, 그 노래주머니 우리한테 팔게나. 도깨비들 말에 혹부리 영감은 눈이 동그래졌어. 붙어있는 혹을 어떻게 떼노? 이렇게 떼면 되지. 도깨비가 혹을 잡더니 똑! 감쪽같이 떼어내지 뭐야. 자, 이건 노래주머니 값이야. 눈이 휘둥그레진 혹부리 영감에게 도깨비들은 보물이 그득한 자루를 주었지. 그러고는 깊은 산속으로 후다닥 사라졌어. 혹부리 영감은 혹도 떼고 보물도 얻었지. 혹부리 영감은 큰 부자가 되었어. 이 소문을 들은 옆마을 혹부리 영감은 배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어. 내 혹은 훨씬 크니까 도깨비한테 더 비싸게 팔 수 있을 거야. 욕심쟁이 혹부리 영감은 산속 빈집으로 달려갔어.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욕심쟁이 혹부리 영감은 빈집에 누워 고래고래 노래를 불렀어. 아이 참, 도깨비들이 왜 이렇게 늦게 온담? 욕심쟁이 혹부리 영감은 목을 빼고 이제나 저제나 도깨비들이 오기를 기다렸지. 어둑어둑하던 하늘이 새까매졌어. 드디어 도깨비들이 우당탕탕 몰려왔어. 욕심쟁이 혹부리 영감은 신이 나서 더 크게 노래했지. 한참 그러더니 혹을 쑥 내밀며 도깨비에게 말했어. 자, 이 노래 주머니 사시오. 도깨비들은 무서운 얼굴로 다가와 물었어. 혹시 그 혹이 노래 주머니라고? 그럼 여기서 노래가 나오거든. 욕심쟁이 혹부리 영감은 더듬더듬 대답했지. 이 거짓말쟁이야, 이 혹도 네가 가져가라. 도깨비들은 혹 하나를 척 욕심쟁이 혹부리 영감의 턱에 붙여버렸어. 에구, 망했네, 망했어. 혹이 하나 더 생기다니. 욕심쟁이 혹부리 영감은 허둥지둥 도망쳤어. 커다란 혹 2개가 양쪽에서 덜렁덜렁 흔들렸지. 욕심쟁이 혹부리 영감은 울며 불며 후회했지만 때는 이미 늦었단다.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옛날 어느 깊은 산골에 엄마와 어린 오누이가 살았어요. 하루는 엄마가 산 너머 부잣집에서 일하고 광주리 가득 맛난 떡을 얻었어요. 애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얼른 가서 먹여야지. 엄마는 부랴부랴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가려면 10고개나 넘어야 했지요. 엄마가 첫 번째 고개를 넘어가는데 커다란 호랑이가 불쑥 나타났어요. 어흥,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엄마는 바들바들 떨며 떡을 주었어요. 다음 고개에서도 그 다음 고개에서도 호랑이는 자꾸만 나타났어요. 그때마다 호랑이에게 떡을 주었지요. 드디어 마지막 고개를 넘는데 호랑이가 또 나타났어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하지만 광주리는 텅 비어 있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집에서 아이들이 기다려요. 엄마가 울면서 싹싹 빌었지만 호랑이는 엄마를 한 입에 삼켜버렸어요. 호랑이는 엄마 옷을 입고 어슬렁 어슬렁 오누이의 집으로 갔어요. 얘들아, 엄마다. 문 열어라. 호랑이가 방문을 쾅쾅 두드렸어요. 오누이는 졸린 눈을 비비며 말했죠. 이상하다. 우리 엄마 목소리는 부드러운데? 찬바람에 목이 쉬어서 그렇지. 호랑이는 콜록콜록 헛기침을 했어요. 그럼 손을 보여주세요. 호랑이는 문틈으로 앞발을 불쑥 들이밀었어요. 우리 엄마 손은 보들보들한데? 하루 종일 일하느라 손이 터서 그렇지. 장난 그만하고 빨리 문 열어라. 호랑이가 나무라듯 말했어요. 오누이는 덜컥 문을 열어주었어요. 그런데 방 안으로 들어오는 엄마 치맛자락 밑으로 호랑이 꼬리가 꿈틀대는 거예요. 호랑이다. 오누이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오빠는 얼른 꾀를 내었어요. 엄마, 똥 마려워요. 뒷간에 다녀올게요. 오빠의 말에 호랑이가 얼굴을 확 찌푸렸어요. 그냥 방에서 누워라. 냄새 나잖아요. 누가 밟으면 어쩌려고요. 에이, 그럼 얼른 갔다 오너라. 호랑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오빠는 동생을 데리고 우물가로 냅다 뛰었어요. 그리고 우물옆 나무 위로 올라갔지요. 이놈들이 뒷간에 빠졌나? 한참을 기다려도 오누이가 오지 않자 호랑이는 밖으로 나왔어요. 이리저리 찾다가 우물을 들여다보니 그 안에 오누이가 있지 뭐예요? 이놈들 우물 속에 숨었구나. 조리로 건져줄까? 바가지로 건져줄까? 호랑이가 하는 꼴이 우스워 동생이 깔깔대며 소리쳤어요. 저런 바보, 그건 물에 비친 그림자인데. 호랑이는 그제야 나무 위를 쳐다보았어요. 아니, 그 높은 곳까지 어떻게 올라간 거냐? 오빠는 재빨리 둘러댔죠. 손에 참기름을 바르고 올라왔지. 호랑이는 내 발에 참기름을 듬뿍 바르고 나무를 탔어요. 주르륵 쿵, 주르륵 쿵. 호랑이가 미끄러져 자꾸 엉덩방아를 찢자 동생은 또 깔깔 웃음보가 터졌어요. 저런 바보, 도끼로 찍으면서 올라오면 되는데. 호랑이는 냉큼 도끼를 가져와 나무를 찍으며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쩍, 한 번 찍고 한 발, 쩍, 또 한 번 찍고 또 한 발. 어느덧 오누이 발 아래까지 바짝 다가왔죠. 오누이는 온몸이 벌벌 떨렸어요. 캄캄한 하늘을 올려다보며 간절히 빌었죠. 하느님, 하느님, 저희를 살리려거든 새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죽이려거든 헌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그랬더니 정말로 하늘에서 스르르 동아줄이 내려왔어요. 오누이는 동아줄을 꼭 붙잡았어요. 동아줄은 하늘로 하늘로 올라갔지요. 호랑이는 약이 바짝 올랐어요. 호랑이는 얼른 오누이를 따라 외쳤어요. 하느님, 하느님, 저를 살리려거든 새 동아줄을 내려주시고 죽이려거든 헌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그러자 하늘에서 또 동아줄이 내려왔어요. 호랑이도 덥석 동아줄을 잡았어요.
동아줄은 하늘로 하늘로 올라갔지요. 호랑이는 금세 오누이를 따라잡았어요. 바로 그때 동아줄이 툭 끊어져 버렸어요. 호랑이가 잡은 동아줄은 헌 동아줄이었던 거예요. 호랑이는 수수밭으로 뚝 떨어졌어요. 호랑이가 흘린 피에 수수밭이 붉게 물들었지요. 오누이는 무사히 하늘로 올라가 햇님 달님이 되었답니다. 동생은 햇님이 되어 온 세상을 환히 밝혔어요. 오빠는 달님이 되어 밤길을 은은히 비추었지요. 참, 원래는 오빠가 햇님, 동생이 달님이었는데 동생이 밤을 무서워해서 오빠가 바꿔준 거래요. 빨강 부채, 파랑 부채. 옛날 어느 마을에 아주 가난한 할아버지가 살았단다. 할아버지의 오막살이에는 쌀이 텅텅, 돈도 텅텅, 아무것도 없었어. 왜 그렇게 가난한고 하니 옷이면 옷, 쌀이면 쌀, 뭐든 조금이라도 생기면 자기보다 더 배고프고 불쌍한 사람들한테 나눠줬거든. 그러니 항상 가난할 수밖에. 한편 길 건너 고오래등 같은 기와집에는 욕심쟁이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어. 할아버지네 곳간에는 쌀이 가득가득, 돈도 그득그득, 없는 게 없었지. 왜 그렇게 부자인고 하니 자기 손에 들어오는 거는 뭐든 자기 것이고 탐나는 것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기 것으로 만들었거든. 그러니 항상 부자일 수밖에. 어느 해의 흉년이 들어 마을 사람들 모두 끼니조차 때우기가 힘들었단다. 가난한 할아버지도 여기저기 곡식을 꾸러 다녔지. 개똥이네. 보리쌀 좀 있으면 꺼주게. 내일 꼭 갚을게. 아이고 할아버지, 저희도 먹을 게 없어서 며칠째 굶고 있답니다. 흉년이 들어 온 마을 사람들이 쫄쫄 굶고 있으니 어디 곡식을 쉽게 구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마을에서 딱 한 사람만 배부르게 잘 지내고 있었어. 바로 욕심쟁이 할아버지였지. 가난한 할아버지는 결국 욕심쟁이 할아버지를 찾아갔단다. 혹시 보리쌀 있으면 좀 꺼주게. 여름에 우리 보리가 다 있거든. 꼭 갚을게. 여기 있네. 꼭 갚게나. 웬일이야? 욕심쟁이 할아버지가 두 말도 않고 냉큼 내주지 뭐야? 낑낑대며 보리쌀을 메고 집으로 돌아온 가난한 할아버지는 얼른 가마니를 열어보았어. 근데 이게 뭐야? 가마니 속에는 보리쌀보다 돌과 겨가 훨씬 많이 들어있는 거야. 욕심쟁이 할아버지가 순순히 곡식을 꺼준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거지. 하지만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떡해. 겨우겨우 돌과 겨를 골라내니 봄 동안 먹을 식량만큼은 되었어. 어느덧 시간이 흘러 누릇누릇 보리가 익는 여름이 왔지. 가난한 할아버지는 보리쌀 한 가마니를 짊어지고 욕심쟁이 할아버지를 찾아갔어. 자, 여기 있네. 지난 봄에 꺼간 보리쌀일세. 엥? 왜 달랑 한 가마니인가? 내가 한 가마니를 빌려갔으니 꼭 맞게 가져온 거 아닌가? 어허, 이 사람이. 빌려갔으면 이자까지 줘야지. 할 수 없이 가난한 할아버지는 나무로 이자를 대신 갚기로 했지. 그날도 가난한 할아버지는 욕심쟁이 할아버지 집에 나무를 해다주고 슬렁슬렁 집으로 돌아왔지. 그런데 허름한 옷차림의 노인이 하룻밤을 재워달라고 하는 거야. 산을 넘다가 그만 날이 저물어 그러니 하룻밤만 재워주시오. 아이고 손님에게 어찌. 누추하지만 어서 방으로 들어오세요. 아니나 다를까 그 노인은 욕심쟁이 할아버지를 찾아갔다가 퇴짜를 맞고 돌아오는 길이었어.
하지만 가난한 할아버지는 싹싹 쓱쓱 말끔하게 방을 치우고 노인을 맞았지. 게다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밥과 새콤달콤 맛있는 반찬까지 준비해서 대접했단다. 다음날 아침이었어. 가난한 할아버지는 안에서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문을 슬며시 열어보았지. 그런데 노인은 온데간데 없고 빨강 부채 하나랑 파랑 부채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있는 거야. 일찍 길을 떠나셨나? 부채를 놓고 갔네 그려. 가난한 할아버지는 다음에 돌려줄 생각으로 부채를 잘 챙겨 두었단다. 가난한 할아버지는 나무를 하러 산으로 갔어. 혹시 노인을 다시 만날까 싶어 부채도 가지고 말이지.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여름날이라 가만히 있어도 이마에서 송골송골 땀이 맺힐 정도였어. 그때 마침 노인이 두고 간 부채가 생각났지. 할아버지는 나무에 기대 앉아 빨강 부채를 살랑살랑 붙였어. 살랑살랑 이는 시원한 부채바람에 할아버지는 기분이 절로 좋아졌단다. 그런데 한참 부채질을 하다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코를 만져봤지? 세상에 이런 일이. 코가 지게짝대기처럼 아주 길어졌지 뭐야. 화들짝 놀란 할아버지는 코를 꾹꾹 눌러도 보고 세게 꼬집어도 봤지. 하지만 길어진 코는 다시 줄어들지 않았어. 고민고민하던 할아버지는 혹시나 하는 생각에 파랑 부채를 붙여봤어. 살랑살랑. 그랬더니 길어졌던 코가 점점 줄어드는 게 아니겠어? 신이 난 할아버지는 더욱 세게 붙였지. 에? 이런, 너무 많이 붙였나봐. 코가 아예 없어져 버렸지 뭐야? 아, 옳거니. 빨강 부채로 붙이면 코가 길어지고 파란 부채로 붙이면 코가 짧아지는 아주 신기한 요술부채였던 거지. 요술부채를 얻은 가난한 할아버지는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며 산을 내려왔단다. 곧장 욕심쟁이 할아버지에게 나무를 주러 들렀어. 그런데 부채를 본 욕심쟁이 할아버지가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하는 거야. 욕심쟁이 할아버지가 하도 지근지근 졸라대는 바람에 가난한 할아버지는 마지못해 이야기를 해줬지. 오호, 그게 정말인가? 참 신기할세구려. 정말 눈앞에서 코가 짧아졌다, 길어졌다 하지 않겠어? 이걸 본 욕심쟁이 할아버지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 이보게, 이 부채 날 죽으려. 값은 톡톡히 쳐줄 테니. 에그 이 사람아, 주인도 없는 부채를 내가 어찌 팔겠나. 주인이 오면 다시 돌려줄 걸세. 이 집을 줄 테니 이 부채 나 줄게나. 이렇게 옥신각신 실랑이를 하다가 욕심쟁이 할아버지가 말했어. 아무튼 이제 이 집은 자네 것이고 이 부채는 내 것일세. 그러고는 불이 나게 가난한 할아버지의 오막살이로 가버렸지. 달랑 부채만 들고 오막살이로 이사온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생각만 해도 웃음이 희죽희죽 났지. 남의 집에 살금살금 들어가서 빨간 부채를 솔솔 묻히면 코가 쭉쭉 늘어나겠지? 그러면 사람들은 내 코가 어찌 된 거냐며 울며불며 난리를 칠 거야. 이때 파랑 부채로 다시 살랑살랑 붙여주고 사람들한테 돈을 받는 거지.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빨간 부채를 붙였어.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코가 길어지는 것도 모르고 계속 부채를 붙였지. 돈을 많이 벌면 대궐같이 커다란 집을 지어야지. 이러면서 자꾸자꾸 부채질을 하니 코가 어찌 되겠어? 결국 옥황상제가 있는 하늘나라 앞마당까지 닿았지. 마침 바람을 쐬러 나온 옥황상제가 앞마당 위로 불쑥 솟아난 것에 걸려 넘어질 뻔했어. 아이쿠, 이게 뭐야? 옥황상제가 자세히 보니 저기 아랫마을 욕심쟁이 할아버지의 기다란 코였지.
옥황상제는 신하들에게 말했어. 이것을 100년 된 대추나무에 꼭꼭 묶어두어라. 한편 오막살이에 있던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갑자기 코가 따끔했지. 아, 따가워. 내가 부채질을 너무 세게 했나? 그럼 파랑 부채를 붙여볼까? 살랑살랑.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파랑 부채를 붙이자 코는 줄어들지 않고 욕심쟁이 할아버지의 몸이 둥실둥실 떠오르는 거야. 코가 하늘나라에 꽁꽁 묶여 있으니 그럴 수밖에. 사람 살려. 아이고 나 죽네. 나 죽어. 할아버지는 계속 하늘로 올라갔지. 아래를 한참 바라보던 옥황상제가 말했어. 이만하면 됐다. 그만 풀어주어라. 신하들은 대추나무로 달려가서 칭칭 묶여있던 욕심쟁이 할아버지의 코를 풀어주었지. 사람 살려! 그래서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어떻게 되었냐고? 다음부터는 심통도 욕심도 안 부리고 마을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냈대. 코에 밧줄 자국을 그대로 가지고 말이야.